해경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장면에 중국 정부가 아무 말도 못하고 방관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해 바다에서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대한민국 바다 생태계를 위한 금어기와 금지체장까지도 무시하고 싹쓸이 조업을 일삼는데요.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던 한국 해경이 마침내 결단을 내리고 목숨 건 추격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탈라사 렌이에요. 네, 저도 알아요. 좀 독특한 이름이죠. 제 부모님이 바다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리스어로 바다를 뜻하는 단어에서 이름을 지으셨어요. 조금 극적인 이름 같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캘리포니아 태평양 연안 근처에서 자랐거든요. 파도 소리는 제 어린 시절의 일부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바다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는 흥미롭고 짜릿해요. 불법 어선들을 쫓거나 후회하는 해적들을 인터뷰할 때처럼요. 어떤 이야기는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산호초가 죽어가는 걸 보거나 기름에 덮인 바다새들을 봤을 때처럼요. 저는 정말 많은 나라를 다녔어요. 인도네시아, 소말리아, 아이슬란드, 필리핀 항상 바다 근처였고 항상 다음 이야기를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한국은요? 사실 제 목록에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엔 특별한 이야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기술이 발달된 현대적인 나라이고 평화롭고 깔끔한 도시들, 그리고 케이팝으로 유명한 곳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사람들도 다 정중하고 거리도 깨끗하고 해변도 조용할 거라고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그건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찬 커피를 마시면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대부분은 광고나 뉴스레터 같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메일이었어요. 그런데 그중 하나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제목은 이랬어요. 제목 작전 참관 초대. 제가 눈살을 찌푸리며 클릭했어요. 황해. 한국 근처 바다였던 것 같은데요. 이메일 내용은 이랬어요. 렌 기자님, 불법 어업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면 한국으로 오세요. 황해는 조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저희는 총을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바다를 지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여러 번 읽었어요. 계속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총을 들지 않는다니요? 해양경비대가 무기를 안 쓴다고요? 제가 나이지리아에 갔을 때는 기관총을 든 사람들이 순찰선에 서 있었어요. 페르시아만에서는 미사일을 장착한 순찰선도 봤어요. 바다는 위험한 곳이에요. 해적은 법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불법 어선도 정중하게 말한다고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말이 자꾸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희는 총을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바다를 지킵니다. 처음엔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한 말인 줄 알았어요. 국제 기자들 앞에서 용감해 보이고 싶었던 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정말 무기도 없이 바다를 지킬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저는 바다를 사랑해요. 그건 제 일부예요. 그리고 바다가 부르면 저는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저는 짧게 답장을 썼어요. 가겠습니다. 1시간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보게 될지 몰랐고 누구를 만나게 될지도 몰랐지만 무언가 제 안에서 움직였어요. 설렘이었을까요? 어쩌면요. 약간의 걱정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가장 크게 느껴졌던 건 무언가에 이끌리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곳으로 바다가 절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캘리포니아 하늘은 부드럽고 파랬고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어쩐지 황해는 그와는 아주 다를 것 같았어요. 정말 많이요. 저는 목포에 도착하자마자 바닷바람부터 느꼈어요. 생각했던 것처럼 맑고 부드러운 바람이 아니었어요. 짜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찌르듯 불어왔고 눈가에 눈물이 맺힐 정도였어요.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은 제 머리카락을 사방으로 흩날리게 했어요. 머리 위에서는 갈매기들이 날카롭게 울면서 거친 파도 위를 맴돌고 있었어요. 항구 주변에는 배들이 정박해 있었는데 낚싯배나 고깃배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대부분이 해양경비대 함정이었어요. 흰색의 날렵한 모양을 한 배들, 긴 안테나와 어두운 창문이 인상적이었어요. 적어도 10척은 줄지어 서 있었어요. 꼭 무언가를 지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이곳에서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부두 끝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나이는 40쯤 되어 보였어요. 짧은 검은 머리에 면도까지 깔끔하게 한 얼굴, 딱딱한 바닷바람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표정이었어요. 남색 제복을 입고 있었고 부츠는 반짝였어요. 자세도 똑바로 서 있었고요. 웃지는 않았어요. 네아 렌 씨. 그가 물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단했어요. 네, 저예요. 하고 제가 손을 내밀었어요. 그는 제 손을 짧게, 단단하게 한 번만 흔들었어요. 박혜성 경감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출항합니다. 직접 보시면 왜 이 일이 중요한지 아시게 될 겁니다. 박 경감님은 잡담을 별로 하지 않으셨어요. 인사를 마치자마자 배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저도 급히 따라가면서 코트를 더 여몄어요. 그의 걸음은 흔들림 없었고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해양경비대 함정에 올라타자 바람은 더 거세졌고 마치 제가 이 배에 타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배에서는 금속과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고 그 속에 짬바다 냄새도 묻어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복도는 좁고 실내는 군더더기 없이 단정했어요. 장식은 없었고 장비들과 전선 그리고 벽에 붙은 해도들만 있었어요. 저는 박 경감님을 따라 작은 선실로 갔고 거기서 한 승무원이 구명조끼와 따뜻한 보리차 한 컵을 건네주셨어요. 두 손으로 컵을 감싸주니 얼어붙은 손끝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어요. 해가 지고 하늘이 점점 어두워질 무렵 저는 갑판 위에 선박 경감님을 다시 찾았어요. 그는 밤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바람은 거세게 울부짖고 있었고 파도는 배 옆을 거치게 때리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미끄러질까 봐 발을 조심조심 옮겼죠. 경감님, 제가 바람 소리를 뚫고 소리쳤어요. 왜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선은 여전히 수평선에 고정돼 있었고 바다와 밤하늘이 맞닿은 지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참 뒤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총은 죽음을 부릅니다. 우리는 바다를 지키고 싶지 전쟁터로 만들고 싶진 않아요. 그 말은 저에게 차가운 물을 끼얹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총을 가지고 있다면요? 해적이나 밀수범 같은 사람들요. 어떻게 방어하시죠? 그는 이번엔 저를 바라보셨어요.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화난 건 아니었어요. 솔직한 눈빛이었어요. 용기로요. 훈련으로요. 그리고 평화가 두려움보다 강하다는 믿음으로요.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런던에 있을 땐 우리도 힘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 힘은 보통 무기, 총, 물리적 힘을 말했거든요. 그분의 말은 용감하게 들리면서도 동시에 너무 위험한 생각처럼 느껴졌어요. 목숨을 거시는 거잖아요. 제가 속삭였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명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두운 바다를 바라봤어요. 그분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바다는 끝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아직 제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숨기고 있는 듯했어요. 오늘 밤 박 경감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직접 보게 되실 겁니다. 배 아래쪽에서 종소리가 울렸어요. 엔진이 진동하며 작동하기 시작했고 배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바람을 향해 바다를 향해 앞으로 나아갔어요. 배가 파도에 따라 위아래로 흔들릴 때마다 마치 배가 숨 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심장도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감정이었어요. 궁금함, 아니면 어쩌면 희망이었을지도 몰라요.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어요. 그냥 기사 한 편 쓰고 끝날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훨씬 더 큰 일이었고 진짜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있었어요. 저희는 밤 10시에 항구를 떠났어요. 하늘에서 마지막 빛이 사라질 무렵이었죠. 바다는 마치 검은 벨벳 같았어요. 군데군데 반짝이긴 했지만 대부분은 깊고 어두웠어요. 바람도 멎었고 너무 조용해서 배 엔진 소리조차 크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모두들 빠르게 움직였지만 꼭 필요한 말만 했어요. 이상한 긴장감이 배 안을 감돌았어요. 뭔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랄까요. 배는 천천히 흔들렸지만 제 가슴속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어요. 저는 선원들 곁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카메라는 가슴에 맨 채였지만 아직 녹화는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엔 그냥 지켜보고 이해하고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무전기에서 갑자기 소리가 터졌어요.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죠. 미확인 선박 발견. 11시 방향. 빠르게 접근 중. 모두 고개를 돌렸고 박 선장님은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모두 각자 위치로 오라고 외치셨어요. 선원들은 순식간에 움직였어요. 한 분은 유니폼 위에 방탄 조끼를 입고 다른 분은 장갑을 꽉 끼웠어요. 또 다른 분은 고무탄 발사기를 들었고 어떤 분은 굵은 강철 갈고리를 집어들었어요. 물음표처럼 휘어진 묵직한 갈고리였어요. 이제 농담 따위는 없었어요. 그때 저희 눈앞에 나타났어요. 물 위에 낮게 뜬 검은 그림자였어요. 불빛도 없고 굵기도 없었어요. 그냥 어둠 속에서 미끄러지듯 다가오는 그림자 같았어요. 뒤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몇 초 후 기름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진하고 날카로운 냄새였어요. 중국 어선입니다. 박 선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으신 듯한 말투였지만 표정은 꽤 긴장돼 있었어요. 그 배는 멈추지도 않고 방향도 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를 향해 그대로 돌진했어요. 쿵! 엄청난 소리와 함께 배가 옆구리를 들이받았어요. 배 전체가 쾅 하고 흔들렸어요. 저는 중심을 잃고 난간을 꽉 붙잡았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정도였어요. 숨이 턱 막혔어요. 정말로 배가 뒤집힐까봐 무서웠어요. 그때 뭔가가 날아왔어요. 반짝이는 금속 덩어리였어요. 쾅! 하고 갑판에 떨어졌고 선원 한 분 옆 몇 센티미터를 비껴갔어요. 금속 막대였어요. 또 하나가 날아왔어요. 이번엔 무전기를 맞췄어요. 파지직, 불꽃이 튀었어요. 마치 작은 불꽃놀이 같았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어요.
모든 게 너무 빠르게 벌어졌어요.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도와야 하나, 소리쳐야 하나, 뛰어야 하나 다리조차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원들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셨어요. 어떤 분은 고무탄 발사기를 들어 팡팡팡 쏘셨어요. 맞았는지는 잘 안 보였지만 그 어두운 배가 조금 흔들렸어요. 다른 분은 강철 갈고리가 달린 밧줄을 던졌어요. 그게 상대 배의 난간에 걸렸고 그걸 힘껏 끌어당겼어요. 배 두 척이 더 가까워졌어요. 순간 그들이 우리 배에 올라올 것 같았어요. 박 선장님이 무전기로 중국어로 외치셨어요. 당신들은 지금 한국 해역에 있습니다. 즉시 멈추세요.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엔진 소리와 파도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러다 상대 선박에 누군가가 갈고리를 풀어버리고 다시 던졌어요. 배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물대포 준비하세요. 박 선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원 한 분이 선두로 달려가 두꺼운 호스를 켰어요. 거센 물줄기가 엄청난 힘으로 쏟아졌어요. 마치 망치처럼 상대 배를 때렸고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은 물을 피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 틈을 타 저희는 방향을 돌렸어요. 박 선장님이 키를 세게 틀자 저희 배는 큰 원을 그리며 먼 바다 쪽으로 빠져나갔어요. 뒤를 돌아보니 그 그림자 같은 배가 한참 머뭇거리다가 결국 방향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연기와 정적만 남았어요. 모두가 잠시 멈춰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 무릎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손은 아직도 난간을 꼭 쥐고 있었어요. 박 선장님이 배 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매일 밤 겪는 일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위험한 상황을 본 적은 있지만 이런 바다 위에서 이런 어둠 속에서 겪은 건 처음이었어요. 바다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쫓는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몇 시간이 지났고 파도는 계속 우리 배를 때렸어요. 차가운 난간을 꼭 잡은 제 손은 얼얼했고 바람이 제 얼굴을 계속 때렸어요. 불법 어선은 계속 도망쳤고 마치 상어처럼 바다를 가르며 달아났어요. 저희는 그 뒤를 바짝 쫓았지만 쉽게 잡히지 않았어요. 왜 저렇게 멈추질 않죠? 제가 큰 소리로 물었어요. 엔진 소리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았거든요. 박 선장은 한 손으로 조타기를 잡은 채 흔들림 없이 서 있었어요. 총 안 쓴다는 걸 알거든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 우습게 보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약하지 않아요.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차분하고 집중된 표정이었지만 턱이 굳게 다물려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밤에 와요. 선장이 말했어요. 안개에 숨어요. 몰래 국경을 넘죠.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 바다가 자기들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때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다가 점점 붉게 타올랐어요. 우리 배의 불이 하나둘 켜졌고 저는 이제 곧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틀렸어요. 다른 배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 또 한 척, 그리고 또 한 척, 총 5척의 배가 우리를 포위했어요. 모두 똑같이 칙칙한 회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이름도 국기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한 그림자처럼 바다 위에 떠 있었어요. 응원군을 부른 거예요. 민순경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녀는 25쯤 되어 보였는데 눈빛은 정말 날카로웠어요. 계획된 행동이에요. 저희가 반응하기도 전에 배 중 하나가 갑자기 방향을 틀고 우리 쪽으로 돌진했어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철퍽, 검은 기름이 바다에 쏟아졌어요. 독처럼 번지며 물 위에 퍼졌고 배가 만든 물살에 따라 기름이 물결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갑자기 갑판이 흔들리며 배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우릴 일부러 충돌시키려는 거예요. 제가 소리쳤어요. 다른 배 한 척이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배 위에는 어두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고 그중 한 명이 뭔가를 던졌어요. 녹슬고 뒤틀린 금속 그물망이었어요. 그물이 물 위에 떨어졌고 우리 엔진 근처에서 둥둥 떠 있었어요. 그 그물이 프로펠러에 걸리면 민순경이 말하려다 멈췄어요. 말 안 해도 알겠더라고요. 엔진이 기침을 하듯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뒤로 빠져요. 그물이 닿게 하지 마요. 박 선장이 명령했어요. 우리 배가 급히 방향을 틀었고 물이 튀었어요. 저는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기름, 그물, 그림자 같은 배들, 넓은 바다, 그리고 아주 좁은 그 경계, 안전과 위험의 경계요. 이건 단순한 조업 문제가 아니네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전쟁이에요. 박 선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우린 그들처럼 싸우지 않아요. 총도 없고 꼼수도 안 써요. 법으로 싸워요. 그리고 마음으로요. 그때 저는 그 차이를 확실히 느꼈어요. 그들은 공포로 싸웠고 우리는 용기로 싸웠어요. 그들은 법을 어겼고 우리는 지켰어요. 우리는 불법 어선들의 길을 막기 위해 계속 움직였어요. 충돌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요. 한 배는 우리를 들이받으려 했고 또 다른 배는 우리 눈을 향해 강한 불빛을 비췄어요. 혼란스러웠지만 저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해양경비대 대원들을 바라봤어요. 빠르게 움직이고 명령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돕는 모습. 그들의 시선은 바다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았어요. 위험 속에서도 침착했고 정말 용감했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바다를 지키는 게 아니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이들은 명예를 지키고 있어.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또 다른 걸 봤어요. 어린 여자아이 한 명이었어요. 불법 어선 중 한 척에서 타프 밑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이 무서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조용히 크게 뜬 눈으로 절 바라봤어요. 제가 얼어붙었어요. 아이까지 태우고 다녀요? 제가 물었어요. 민순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끔 그래요. 우리가 망설이게 하려고요. 저는 울고 싶었어요.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바라봤어요. 그들이 넘은 선이 있었어요. 국경선만이 아니었어요. 법만도 아니었어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선이었어요. 그 순간 박 선장의 목소리가 제 생각을 끊었어요. 정신 바짝 차려요. 아무리 힘들어도 중심 잃으면 안 돼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어요. 이건 이제 기사거리가 아니었어요. 진짜였어요. 복잡하고 아프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안에 있었어요. 덕목도라는 작은 섬에 가는 배 안은 조용했어요. 나무 배 옆을 두드리는 파도 소리만 들렸고요.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다는 마치 움직이는 철판처럼 차가워 보였어요. 저는 목도리를 꽁꽁 여몄어요. 공기에는 소금기와 미역 냄새, 그리고 오래된 이야기들이 섞여 있었어요. 섬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곳에 발을 들인 느낌이었어요. 작은 집들이 해풍에 다른 듯 낡아 있었고 집 밖에는 그물들이 널려 있었어요. 줄에는 말린 생선이 주렁주렁 걸려 있었고요. 개들이 느릿하게 짖었고 갈매기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어요. 사람들은 바다의 속도에 맞춰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이 섬에서 평생을 살아온 김 선생님을 만나러 갔어요. 부두 근처에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낡은 모자를 푹 눌러 쓰시고 두툼한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계셨어요. 손은 아주 거칠고 단단했어요. 금을 끌어올리며 생긴 깊은 주름이 손등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42살 됐어요. 제가 묻기도 전에 그분이 먼저 말하셨어요. 그만큼 이 바다에서 살았지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지쳐 있었지만 자부심이 느껴졌고 무거웠지만 꺾이지 않은 눈빛이었어요. 저는 중국 어선들이 한국 바다를 넘나드는 문제에 대해 여쭤봤어요. 그게 이 섬 어부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 그물을 가져가요. 배도 망가뜨려요. 가끔은 돌이나 병을 던지기도 해요. 자기들 바다인 양 행동하는 거지요. 근데 이 바다, 우리 바다예요. 내가 평생 지켜온 바다예요. 잠시 후 그분의 아내가 집에서 나와 따뜻한 차를 가져오셨어요. 손이 약간 떨렸지만 웃음은 따뜻했어요. 차를 따라주시고는 저희 옆에 앉으셨어요. 우리 아들 해양경찰이었어요.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를 닮아 바다를 좋아했지요. 바다를 지키고 싶다고 했어요.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짐작이 됐어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날 밤에 충돌이 있었어요. 외국 어선들이 너무 가까이 왔고 고함치고 밀치고 결국 싸움이 벌어졌죠. 아들이 그 선두에 있었어요. 크게 다쳤어요. 지금도 제대로 걷질 못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자랑스러워요. 물러서지 않았으니까요. 나라를 지킨 거니까요. 우리 가족을, 이 바다를 위해서요. 그 용기 있는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순간 바람 소리가 멈춘 것 같았어요. 아니면 제가 그냥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던 걸 수도 있어요. 그 후 저는 마을을 천천히 걸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리고 바위에 앉아 모래의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한 여자아이를 봤어요. 제가 다가가자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안녕. 제가 살짝 인사했어요. 아이의 표정은 밝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서 사니? 네. 아이가 대답했어요. 우리 아빠, 어부예요.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았어요. 아빠가 자랑스럽니? 아이는 발끝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바다 나가면 무서워요. 가끔 늦게 오시고 가끔 다쳐서 와요. 엄마는 매일 밤 기도해요. 그 아이의 말이 마음에 박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집 밖에 나와 파도 소리를 들었어요. 김 선생님과 그 아들, 그리고 그 여자아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예전엔 중국의 가난한 어부들만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뉴스에서 그 사람들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그저 안타깝다고 느꼈죠. 그런데 지금은 더 많은 걸 보게 됐어요. 전체 그림이 보였어요. 고통은 양쪽에 있었어요. 두려움도, 상처도. 하지만 덕목도에서 저는 또 다른 무언가를 봤어요. 자부심이었어요. 크고 화려한 게 아니라 조용하고 단단한 자부심. 바다처럼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진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요. 저희는 다시 바다로 나갔어요. 해가 지기 직전이었죠. 겉보기엔 바다가 잔잔해 보였지만 다들 알고 있었어요. 오늘 밤은 절대 평범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공기마저 무거웠어요. 마치 무언가 일어날 걸 알고 기다리는 느낌이었어요. 하늘은 금방 어두워졌어요. 파도는 배 옆을 느리게, 하지만 꾸준하게 때렸고 그 소리는 마치 심장 소리 같았어요. 저는 배 앞쪽에 서 있었고
노트북을 가슴에 꼭 안고 있었어요. 펜도 손에 쥐고 있었지만 손이 자꾸 떨렸어요. 그때였어요. 우리가 그들을 본 건 6척의 배였어요. 그 배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였어요. 길고 낮은 모습으로 조용히 물 위를 미끄러지듯 다가왔어요. 불빛도 없었고 깃발도 없었어요. 배 이름도 안 보였어요. 그저 어둠 속에서 모양만 드러나는 조용하고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여기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입니다. 지금 귀하는 대한민국 해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즉시 돌아가십시오. 경고 방송이 울렸어요.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라디오에선 정적만 흘렀고 대신 들려오는 건 점점 가까워지는 엔진 소리뿐이었어요. 최후 경고입니다. 지금 즉시 물러나십시오. 목소리는 전보다 더 단호했어요. 그 순간 한 척의 배가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저희 배 앞을 가로막았어요. 다른 배는 측면에서 빠르게 돌진해왔고요. 또 한 척은 저희 배 가까이 다가와 그물망을 물속으로 던졌어요. 그게 저희 프로펠러에 걸리면서 끔찍한 소리가 났어요. 마치 금속이 목을 조이는 소리였어요. 배 전체가 덜컥 흔들렸어요. 엔진 멈췄습니다. 누군가 외쳤어요. 그 순간 긴 쇠파이프 하나가 날아왔어요. 한 경찰관이 그걸 맞고 쓰러졌어요. 대원 부상입니다. 누군가 외쳤어요. 저는 바로 그에게 달려갔어요. 심장은 마구 뛰었고 귀까지 울렸어요. 무릎을 꿇고 그 옆에 앉았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아직 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더니 절대 글 쓰는 거 멈추지 마요. 그가 속삭였어요. 목소리는 아주 약했지만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눈을 감았어요.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다른 분들이 그에게 달려오는 동안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해경배들이 하나둘씩 몰려와 그 배들을 쫓기 시작했어요. 바다가 수색등으로 환해졌고 외침과 명령들이 무전기로 오갔어요. 엔진 소리가 요란했고 상황은 완전한 혼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오직 그 한마디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절대 글 쓰는 거 멈추지 마요. 육지로 돌아왔을 땐 온몸이 다 아팠어요. 허리도, 목도, 다리도요. 하지만 가장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저는 혼자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위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고 제 손에서는 아직도 바닷물 냄새랑 녹슨 쇠 냄새가 났어요. 그 자리에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리고 글을 썼어요. 그 배들에 대해 썼어요. 마치 유령처럼 움직이던 모습, 파이프에 맞고 쓰러진 경찰관, 배 안에 가득했던 두려움, 그리고 가슴속에서 치솟는 분노까지요. 저는 더 이상 그냥 기자로 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목격자로서 글을 썼어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전투들이 있어요. 총도, 폭탄도 없지만 그 안엔 분명한 위협과 위험이 존재해요. 저는 그걸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한국 해양경찰분들은 정말 보이지 않는 전투를 매일같이 치르고 있어요. 분노가 아니라 책임감으로 싸우시고 훈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나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어둠 속으로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는 바다로 계속 나가요. 그리고 때로는 그 그림자들이 공격해 오기도 해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다시 나가요. 그리고 저도 계속 쓸 거예요. 한국을 떠나기 전에 꼭 다시 가야겠다고 생각한 곳이 있었어요. 바로 김 선생님의 섬이었죠. 그날 아침은 참 조용했어요. 바다도 아주 고요했고요. 마치 숨을 고르듯이 잠잠했어요. 예전처럼 낡은 페리를 타고 섬으로 향했어요.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제 뺨을 스치고 갈매기들이 머리 위로 날아다녀 울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다시 오는 걸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섬에 도착했을 때 역시나 그 자리에 계셨어요. 김 선생님은 작은 배 옆에 앉아 낡은 어망을 손질하고 계셨어요. 손놀림은 느리지만 정갈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아직 계셨어요? 하고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누군가는 남아 있어야지요. 바다는 자기를 지키는 사람을 기억한답니다. 저는 그 옆에 가만히 앉았어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앉아있고 햇살이 점점 높아지는 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날 오후에는 해안을 따라 마지막 산책을 했어요. 사진도 몇 장 찍었는데 기사용은 아니었고 그냥 저 자신을 위해서였어요. 좁은 오솔길, 들꽃, 멀리 보이는 해군 함정들까지 모든 풍경이 하나의 살아있는 퍼즐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바다가 있었어요. 조용하고 깊고 살아있는 존재처럼요. 서울로 돌아와서 BBC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작고 분주한 제 자리로 돌아왔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시끄럽고 너무 빠른 거예요. 차는 끊임없이 경적을 울리고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카페는 대화 소리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아직도 그 섬에 머물러 있었어요. 노트북을 켜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작은 배도, 정치도, 역사도 아니었어요. 저는 사람들에 대해 쓰기로 했어요. 박 함장님의 침착한 목소리에 대해 썼고 새벽 추위 속에서 묵묵히 근무하던 젊은 수병지은 씨에 대해서도 썼어요. 위험 속에서도 끝까지 섬을 지키겠다는 김 선생님의 조용한 결심도 담았어요. 침묵이라는 단어를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다른 표현으로 썼고요. 희생이라는 단어도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으로 그렸어요. 있는 그대로 진심을 담아 썼어요. 기사가 세상에 나가고 나서 저는 그냥 또 하나의 기사로 묻히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읽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기사를 공유하고 댓글을 달고 외국인들도 이런 줄 몰랐어요. 이 글 보고 울었어요. 한국을 존중합니다 같은 글을 남겼어요. 심지어 미국 해군 장교들도 제 기사를 공유했어요. 어떤 분은 자신의 바다를 조용히 그러나 용감하게 지키는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쓰셨더라고요. 그러던 중 박 함장님께 메일이 도착했어요. 레베카 씨, 우리를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다는 혼자가 아닙니다. 박 함장. 그 메일을 한참 바라봤어요. 어느 순간 눈앞이 흐려졌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한국은 조용하지 않아요. 용감해요. 이 나라는 소리를 크게 내지는 않지만 단단하게 서 있어요. 깃발을 흔들기보단 꼭 필요한 곳에 조용히 꽂아두는 나라예요. 그리고 바다는요, 텅 비어 있지 않아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진짜 이야기들, 힘 있는 이야기들로요. 아들을 잃고도 아직도 기다리는 가족의 이야기,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채 몇 년 동안 묵묵히 훈련을 받는 수병들의 이야기, 아무리 위험해도 자기 섬을 떠나지 않겠다는 어부의 이야기까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마음과는 다른 감정을 느껴요. 어떤 책임감이 생겼어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야겠다는 생각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원해서요.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바다는 기억하니까요.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기자로서가 아니라 이 해안을 사랑하고 그 조용한 힘을 존중하는 한 사람으로서요. 지금은 이 바다를 제 마음에 품고 떠나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 지은 씨의 미소가 떠오르고요. 어망을 보면 김 선생님의 손이 떠올라요. 이른 아침 거리를 걸으면 박 함장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의심으로 시작했죠. 하지만 지금은 더 강한 무언가로 끝나요. 정답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약속이에요. 계속 바라보겠다고, 계속 귀 기울이겠다고, 계속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겠다고요. 왜냐하면 침묵은 약함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고요함은 텅 빈 게 아니니까요. 어쩌면 가장 조용한 곳이 가장 큰 진실을 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용기를 배우는 곳이 바로 이 바다일지도 몰라요.